이재명 대표 체포영장 기각 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정치권 공방.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으로 다시 한번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더는 영수회담을 미루지 말라는 민주당과 여야 대표 회담이 먼저라는 국민의힘. 정치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추석 연휴 정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추석 밥상의 가장 큰 반찬으로 영수회담이 오른 모습입니다. 여야 그 갈등이 치닫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일단 영수회담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양쪽 다 어떤 필요성이 딱 일치했을 때 영수회담이라는 뭐 이름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수회담이라고 이름 붙여서 된 영수회담을 지켜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나 혹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까지도 이래 있었으니까 그러면 쭉 보면 어떤 고비가 있었거든요. 이것으로서 무엇인가를 모멘텀을 해서 어떤 전국을 전환시키려는 어떤 목적이 양쪽 다 필요성이 일치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과연 그런 그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가?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9월 달에 이미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는 영수회담을 제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또 한다고 해서 뭐 받을 것 같지도 않고 또 다시 이렇게 애걸하는 모습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거의 단언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의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므로 그때와 다른 어떤 신분이다, 뭐 이런 어떤 위치다 이런 거를 과시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앞서 했던 얘기와 별 이렇게 일관성 맥락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수회담을 하는 이유가 민생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우리가 챙겨야 된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언급할 그럴 그 위치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9월 21일 날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날이잖아요. 본인의 체포동의안은 사실 굉장히 앞부분에 있었어요. 그 이 세 번째인가 뭐 순서가 그랬고요. 그런데 그 체포동의안 부결이 됐던 가결이 됐던 그 이후에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이 63개나 있었어요. 총 90개지만 합의 안 한 부분까지 합의된 부분만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그동안 못 해왔던 부분들, 굉장히 누적된 부분들을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서 각 상임위에서 전부 다 합의가 이루어져서 법사위를 통과해갖고 한 가장 결정적인 그런 그 이 법안들을 어떻게 됐냐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자마자 민주당이 멘붕 상태로 더 이상 진행을 못했어요. 당시 상황 기억하시겠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그 법안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술렁술렁거리면서 그냥 빠져나갔거든요. 과연 그때 63개 법안을 그러면 처리를 안 한 것이 누구냐? 그리고 지금까지 한 9월 달에 한 달을 청기 국회를 지금 무산시킨 게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느냐? 차라리 그때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서 민생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사실 민주당이 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자세를 해야지 우리는 지금 뭐 이야기하고 싶다. 너희가 이야기를 소통을 안 함으로 이 회담 자체가 또다시 결렬된 건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가져가려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에 불과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그 시점도 명분도 명확치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별다른 반응이 없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대통령실에도 뭐 제가 생각했을 때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재명 대표가 왜 제안을 했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그동안의 검찰 수사의 정당성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신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설사 지금 이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대통령실과 여당이 받을 수 있을까? 안 받을 거야. 상당히 야밀찬 모습으로 내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정쟁에서 누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또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또 이 뭐랄까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그 이 국회가 민생을 위해서 뭔가 지금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물꼬를 내가 틔우겠다는
그러한 또 의지도 아마 작동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중적인 그 이 정치적 의미를 갖고 지금 놓은 하나의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 여당이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안 받을 태세거든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예정한 대로, 아니 내심 생각한 대로 굴러가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면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지금 여야 영수회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실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지금 8번째 지금 이 계속 이 정부 여당에 대하의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뭐 지금 이 정부 여당의 지금 일종의 뭐랄까 거부 논리 중에 하나는 앞서 이종용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정치적 의도를 너무 빤하게 보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일종의 형식과 격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영수회담을 제의했지만 영수라는 것은 정당의 대표들끼리 만난 것이 영수회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왜 거기다 끼우려고 하느냐는 예. 식의 논리를 구사하고 있지만, 과거 국민의힘이 야당인 시절에 뭐 바로 대표적으로 미래통합당 시절에 이 그 한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여러 번 영수회담 제의를 했고요. 그때마다 사실은 또 그때 당시는 영수회담 이거 말이 맞지 않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을 물론 이제 단독 대화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여야 5개 정당과의 대표 간의 회동을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이 정치적 현안, 국정의 문제를 대화 타협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국민의 바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어떤 의도에서 지금 이 회담 이 제의가 이루어졌든 간에 예. 저는 뭐 이러한 그 부분을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는 대화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정치를 나가기 위해서라도 뭐 정부 여당이 생각을 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시기가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좀 만남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데, 그 이재명 대표 취임 일성으로도 영수회담 일전에 제안한 적이 있었고,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대표의 만남으로는 그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럼 형식이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어쨌든 만나야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사실 만나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협상과 타협이 정치의 본질이다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네.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성립이 되려면 무엇인가 타협할 수 있는 의제가 뚜렷해야 돼요. 이를테면 뭐 이렇게 그 쟁점 법안 하나가 딱 있어서 그 쟁점 법안과 무엇인가를 타협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부조직법을 들어주면 지금 쟁점 법안 하나를 뭐 들어주겠다. 예. 물론 대통령이 실제로 그 약속을 하지 않지만 영수회담이나 여야 대표회담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사실 좀 전향적으로 여당 대표 쪽에서 리드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어 왔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보시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지지율 말씀을 드려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든 아니면 야당인 국민의힘, 민주당이든 지금 박스권에 똑같이 갇혀 있거든요. 어느 하나가 출렁거리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더 뭐 리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추세선을 보면 양쪽 다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예. 위아래 출렁거리지 않고 있다라는 그 점에서는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도 이제 총선이 몇 달 안 남았는데 총선에서 그러면 차라리 국민들에게 묻고 그 다음에 어떤 전국 전환을 모색하겠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런 이 플랜이라면 지금에 와서 갑작스럽게 뭐 대화를 하는 이유가 뚜렷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이 결국에는 이렇게 영장 기각 이후에 어떤 국면전에 들어가는 모습도 엿보이는 어떤 측면들도 있을 텐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영장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남은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뭐 남은 수사는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곤혹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추가 수사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겠다. 예. 아무래도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구속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상당히 검찰 소환하는 데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지금 이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이 추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소환 수사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벌써 이재명 대표가 6번인가 지금 검찰 소환에 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이번에 발부받지 못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이 수사 부분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의심케 하는 그러한 이 정황으로 국민들에게 비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일단 이재명 대표를 추가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설사 소환을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상당히 이번 영장 시절을 통해서 일종의 뭐랄까요, 그 검찰 수사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예. 만약에 반대로 영장이 만약에 이 발부됐다고 한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에 임할 경우에는 아무리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수사에 상당한 이 검찰 입장에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검찰이 사실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가장 크게 우려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증거인멸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제1야당의 대표가 증거인멸을 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관계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검찰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영장 기각은 검찰 수사에 큰 벽이 생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영장 기각되자마자 한동훈 장관 파면까지 촉구하고 나섰는데 민주당의 역공은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십니까? 뭐 민주당은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 법무장관과 관련해서는 뭐 탄핵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지금 예. 뭐 거의 1년여 계속 탄핵이라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장관들도 역시 뭐 이종석 국방장관은 뭐 철회를 했습니다만 언제나 탄핵을 할 가능성, 탄핵을 언급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도 기각이 됐습니다만 아마도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만약에 시도를 해서 그것이 총선 앞두고 정말 이 굉장히 그런 어떤 이슈가 되고 기각이 되고 한다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각과는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예.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후폭풍이 더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언급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또 뭐 민주당에서는 고발을 하겠다. 피의사실 공표 위반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법률가들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는 사실 타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기관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그 피의자에 대한 공표 사실인데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금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수사 기관이 아니고 검사가 아니니까 이거 역시 고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각하될 가능성이 그냥 큽니다. 이러다 보면 그냥 정치 공세를 계속하겠다라는 예. 어떤 의도로 보이고요. 이번 사실 안에 들여다보면 영장실질심사의 발표는 거의 다 마지막 결론만 이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기각한다지 내용은 다 소명됐다고 얘기를 해요. 뭐 위증교사 혐의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또 그 이에 백현동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상당한 의심이 든다. 또 쌍방울 역시 피의자 주변 인물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이 의심이 된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의심이 된다는 정황을 깔고 그 다음 얘기가 물론 뭐 증거인멸 얘기가 나오지만 예. 이 정도였던 상황이라면 과연 일방적으로 영장실질심사의 기각이 100% 민주당의 주장대로 무죄를 지금 표명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방금 이종건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후로 국민의힘에서는 좀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당장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짧게는 지금 이 상황이 악재일지 몰라도 길게 봤을 때, 총선을 바라고 봤을 때는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당 대표와 총선에도 맞붙는 모습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나름대로의 그 분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당시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소위 말하는 반윤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예. 오히려 이거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한테 위기다.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러니까 리스크가 말 그대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되면 실제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기가 힘들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고 그래서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단단히 무장해서 총선에 임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뒤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들이었는데 거꾸로 지금 이번에 지금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오히려 더 공고해지면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본다고 한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당장 지금 이번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체포동의안 가결에 나섰던 당내 비명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당내의 분란이 민주당 내의 분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확대 심화된다고 한다면 이 민주당이 제대로 된 개혁 공천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반사적 이익을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추측도 나름대로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나름의 대응도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민주당 내에 어떤 목소리도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러니까 지금 뭐 정청래 최고위원은 반드시 외상값 계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게 분열의 움직임이 과연 연휴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들도 많거든요. 네, 첫 번째 이제 그 단계가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석과 그다음에 설 두 가지 명절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 명절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집단 그러니까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고향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서로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공간이 된다고요. 예. 그 다음에 바로 추석이나 설 다음에 여론조사가 안 하던 언론 기관까지 다 나서서 뭐 KBS, YTN, 뭐 MBC, 뭐 예.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하는 리얼미터나 혹은 갤럽 이외의 여론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첫 번째 단계가 그걸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 그 다음에 아마도 그 다음부터 이번 여론조사부터 실질적으로 총선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야당 심판이냐 이런 질문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여론조사의 예. 결과가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마찬가지로 이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여론 향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12월까지 어떻게 할 건가 왜냐하면 12월이 비회기입니다. 12월 9일이 예. 끝나잖아요. 그러면 끝났을 때 검찰이 과연 윤관석 의원 경우처럼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를 다시 할 건가 또 아직 남아있는 어떤 수사를 마무리 짓고 예를 들어 정자동이라든지 또 김성태 회장의 쪼개기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완료해서 비회기 때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비명계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어떤 행보를 이어갈 건가 이런 것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민주당의 어떤 스텝들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하지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본격 가동될 것이다 이런 어떤 그 당내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범친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홍익표 그 원내대표가 나왔고 선출이 됐고 또 비명계 송갑석 전 최고위원 사퇴를 했고요. 네. 지금 또 박주민 의원이 새 원내 수석 부대표로 대표적인 친명계이기 때문에 결국에 친명계로 어떤 색채가 너무 짙어지는 게 아니냐,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예상이나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사실은 이 지금 가결에 앞장선 것으로 보이는 비명계 입장의 입지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원내대표단이 구성이 됐지만 지금 말씀하신 수석부 대표뿐만 아니라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원내대변인도 다 친명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오늘 주목할 만한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누구랑 통화를 했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냐고 하면 이 지금 당이 단합된 힘으로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바로 이 지금 한쪽의 방향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당의 단합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저희 해석인데 뭐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고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영장이 기각된 분은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 때문에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를 국민이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내분을 바랄까요? 통합을 바랄까요? 결국 바라겠죠. 통합을 바라겠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좀 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좀 대승적인 정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다음 총선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 바로 추석 연휴 동안 여야 지도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양당 대표의 발언이 있어서 간단히 듣고 또 두 분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 신임을 했으면 특별 사면을 복권을 싹 시켰겠습니까? 맞죠? 그런 걸 보면 김태우가 되면 대통령도 밀어주고 서울시장도 밀어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확신이 드시나요? 이 무능한 국정 실패를 이런 식으로 덮을 수 없다라는 점을 이번 강서 선거에서 우리 강서 구민들 또 우리 국민들께서 나서서 보여줘야. 지금 전략 공천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지금 그 병상에서 강서 구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었고, 또 앞서 그 김기현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윤심을 얻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리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서구청장 그 선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씁쓸합니다. 왜 씁쓸하냐 하면 구청장 선거가 예. 강서구의 문제잖아요. 예. 어쨌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없다는 투표로 뭐 이렇게 그 가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선거, 그러니까 구청장 선거 자체가 뭐 양당의 어떤 그런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가 되고 완전히 진영이 총 결집하는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지금까지 재보궐은 그래도 국회의원이 한 석이라도 있거나, 혹은 지난번 가장 최근에 어떤 보궐선거처럼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런 정말 우리나라의 지자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또 정치적인 의미도 익힐 수 있는 어떤 부분이 광역지자체장 2군데 정도라면 그래도 정치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지만 구청장 선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게 총선을 바로 직전 앞두고 있고, 또 예. 양쪽이 완전히 지금 거의 아까 통합이라는 어떤 의제 자체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비토크라시, 서로 비판하려고만 하는 그런 진영 다툼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구청장 선거에 완전히 당이 다 총력을 기울이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어찌됐든 뭐 그거는 제가 이제 씁쓸하지만 정치공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총선을 앞두고 있는 보궐선거는 당 대표들의 무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난번 2010 몇 년도인가요? 2021년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이 4.7 재보궐선거로 당 대표직을 물러났고, 또 2014년인가요? 지금 그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대표하고 또 그 이 대표가 당시에 또 재보궐선거에 참패를 해서 물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재보궐선거가 사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양쪽의 어떤 운명이 좀 갈리는, 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 대리전이라고는 하지만 김기현 대표가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지금 뭐 가늠할 것 같고, 또 역시 이재명 대표 역시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장을 만약에 선거로 이긴다 한다면 여전히 이재명이라는 브랜드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는 걸 입증하는 셈이 되므로 양쪽 다 선거를 직전에 앞두고 하는 지금 보궐선거가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지금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전초전이고 미니 총선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멤버드급 어떻게 보면은 뭐 나경원 전 의원, 권영세 의원 뭐 상임고문으로 합류하고 선대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사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유리한 국면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앞서 뭐 지금 총선을 앞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 서울의 한 곳에만
그것도 구청장 선거잖아요. 국회 선거도 아니고. 과거의 재보선 선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한 4-5군데 전국 단위로, 아니 전국적으로 분산돼서 했기 때문에 전국 민심이 포집이 되는, 아니면 뭐 수도권에 하더라도 한 4-5군데만 하더라도 전체 수도권의 표심이, 흐름이 드러나고 나름대로 상당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됐는데, 사실은 이 지금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는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텃밭이에요. 예. 그동안의 선거 결과도 쭉 그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판을 키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이겼다 하더라도 그냥 본전인 그런 선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다는 거죠. 사실 작년에 이 민주당이 지긴 했지만 그때도 사실은 2%밖에 국민의힘이 이기질 못했고, 사실은 그때 당시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대선 직후의 그런 바람, 거기다가 내분이 작동을 해서 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이기는 것 자체가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거 자체를 이렇게 판이 커지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김태호 전 구청장을 국민의힘이 공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공천한 김태호 전 구청장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보궐선거, 그러니까 재보선 선거 역사상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다음 선거에 바로 나오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쉽게 말해서 사면 복권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지금 이 전직 구청장을 지금 일종의 뭐랄까 사면 복권을 시켜서 공천한 셈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 선거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가 상당히 큰 결과가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더 승리가 절실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나름대로 봤을 때는 판세는 여전히 민주당이 조금 앞서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진단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민주당이 조금 앞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우 후보의 어떤 귀책 사유로 지금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을 김태우 후보가 애교로 봐달라, 수수료 정도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발언은 이 보궐선거에서 어떤 좀 파장이 있을 거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파장보다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장 자체는 좀 다른 별개로,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사유로, 자신이 어쨌든 뭐 억울하고 또 자신의 이번 어떤 판결로 인해서 이렇게 내부자 고발이 뭐 계속 이 제약을 받게 된다, 뭐 이런 어떤 의미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법이 판결을 내린 부분에서 자신으로 인해서 40억 원의 어떤 비용이 있다면 그건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애교라는 표현이 저는 가장 문제가 있고요. 또 4천억 원을 벌어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구청장이 하나의 어떤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의미와 지금 40억 원의 세금이 낭비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뭐 이렇게 대등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런 어떤 생각은 굉장히 공직자로서,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대단히 전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자신이 어쨌든 나로 인해서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런 식의 애교라는 표현이 아니라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도 어느 쪽이든 지는 지역은 메가톤급 충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또 이야기도 했었는데, 10월 11일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는 강서구청 보궐선거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추석 연휴 정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